서울의 겨울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사무엘의 짙은 갈색 피부를 사정없이 핥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냉기보다 그의 영혼을 더욱 싸늘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나 무심히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을 담아 그를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6개월 전 부푼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왔을 때 한국의 유망한 IT 스타트업 넥스테크에 외국인 특별 채용 전형으로 당당히 합격했을 때만 해도 그의 가슴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실리콘밸리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인정받았던 그의 탁월한 코딩 실력이라면 이 머나먼 동방의 낯선 땅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그의 순진한 예상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차갑고 더 견고했다. 사무엘이라는 존재, 그의 피부색, 그의 어눌한 한국어는 그 자체로 이질적인 풍경이었고 그의 반짝이는 실력과 열정은 종종 그의 피부색이라는 거대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필터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사장되기 일쑤였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분주한 서울의 지하철 통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거대하고 눈부시게 새하얀 도화지 위에 실수로 떨어뜨려진 한 방울의 검고 탁한 잉크처럼 느껴졌다. 때로는 그 자신이 그 보기 싫은 잉크 방울을 필사적으로 지워내려는 지우개가 된 듯한 깊은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했다. 출근길 러시아워. 사무엘은 오늘도 습관처럼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귀 깊숙이 꽂고 두꺼운 외투의 옷깃을 한껏 여민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시끄러운 지하철 안내방송과 사람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웅성거림은 효과적으로 차단되었지만 그의 등 뒤로, 옆구리로, 그리고 정면으로 날아와 따갑게 꽂히는 무수한 시선들까지 완벽하게 가려주지는 못했다. 마치 동물원의 희귀한 원숭이라도 된 듯한 불쾌한 느낌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그의 직속 상사이자 IT 개발 1팀을 이끄는 김도윤 팀장이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나타났다. 30 중반의 김 팀장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훤칠한 키에 해외 유명 대학의 MBA 학위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사내에서는 젊고 유능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사무엘에게 그는 매일 아침 지옥의 문턱에서 마주해야 하는 냉혹하고 비열한 문직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사무엘에게는 숨막히는 압박감이었다. 어이, 샘. 김 팀장은 사무엘의 영어 본명인 사무엘을 언제나 그렇게 의도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듯한 억양과 표정으로 불렀다. 그의 입가에는 마치 가면처럼 옅은 조소가 항상 걸려 있었다. 오늘 아침은 또 뭘 그렇게 나라 전체를 다 잃어버린 듯한 표정이야? 혹시 고향 생각이라도 간절하게 나나? 내가 듣기로는 아프리카에는 눈도 안 온다면서? 이 얼마나 아름답고 로맨틱한 서울의 설경이냐. 이런 건 좀 즐길 줄 알아야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김 팀장의 뼈있는 농담에 주변을 지나던 몇몇 아첨꾼 성향의 동료들이 과장되게 킥킥거리는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사무엘은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얼굴을 감추려 마른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짧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팀장님. 오늘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그의 한국어 발음은 지난 6개월 동안 부단히 노력한 덕분에 처음보다 훨씬 유창해졌지만 그 단호한 말 속에 숨겨진 불편하고 착잡한 감정까지 능숙하게 숨길 수는 없었다. 사무엘의 자리는 IT 개발 부서에서도 가장 외지고 구석진 창가, 마치 유배지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다. 처음 그 자리를 배정받았을 때는 그래도 따스한 햇볕이 잘 드는 좋은 자리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이 다른 팀원들의 시야와 동선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격리 구역임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의 업무용 컴퓨터는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이었지만 정작 그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종종 그의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단순 데이터 정제 작업이거나 다른 팀원들이 서로 떠넘기며 꺼리는 자질구레하고 반복적인 버그 수정일 때가 대부분이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는
언제나 그의 몫이 아니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 팀장은 사무엘이 지난밤 꼬박 세우다시피 하며 작업한 중요 신규 프로젝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프로토타입을 자신의 대형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결과물이라고 가져온 건가, 사무엘 씨? 내가 분명히 사용자 경험 UX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주문했을 텐데 이건 무슨 아프리카 부족의 토속 미술 작품을 연상시키는 건가? 아니면 자네 고향의 원시적인 동굴 벽화라도 참고한 건가? 우리 회사는 명색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첨단 IT 기업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강조해야 알아듣겠어. 그의 고압적인 목소리는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얇은 칸막이 너머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사무엘에게 집중됐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떤 이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한 표정으로, 또 어떤 이는 못 본 척 자신의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무엘은 어젯밤 김 팀장이 술기운이 남은 목소리로 두서없이 구두로 지시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심지어 완전히 정반대의 요구사항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는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해외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학술 논문까지 뒤져가며 세련되고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었다. 하지만 지금 김 팀장의 눈엔 그의 피와 땀, 그리고 열정 어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김 팀장은 사무엘의 혼이 담긴 결과물이 저장된 USB 메모리를 마치 더럽고 하찮은 벌레라도 되는 양손가락으로 집어 책상 한쪽 구석으로 휙 밀쳐놓고는 자신이 잠깐만 손보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거드름을 한껏 피웠다. 역시 이런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작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타고난 센스와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사무엘 씨는 그냥 내가 시키는 단순 반복적인 코딩 작업이나 버그 수정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게 자네 적성에도 맞고 회사에도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사무엘은 책상 아래에서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꽉 쥐었다. 뜨겁고 역한 모멸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듯했지만 그는 차마 아무런 대꾸도 항변도 할 수 없었다. 아직 불안정한 그의 체류 비자 문제와 매달 꼬박꼬박 고향에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에게 보내야 하는 빠듯한 생활비를 생각하면 지금 이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험천만한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작은 위안은 퇴근 후 월세 50만 원짜리. 창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비좁고 답한 자취방에서 스카이프 영상 통화를 통해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 계신 어머니의 주름 가득한 얼굴을 보며 안부를 전하거나 낡고 해진 스케치북 위에 검은 연필 한 자루로 고향의 드넓고 푸르른 초원과 그 위를 자유롭게 뛰어놀던 기린과 얼룩말, 그리고 밤이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무수한 별들을 그리는 것뿐이었다. 그 작은 스케치북 안에서만큼은 그는 온전히 자유로웠고 그 누구의 차가운 시선도 가시돋친 비아냥거림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곳은 그만의 작은 성역이었다. 며칠 뒤 회사 전체의 단합과 소통을 명목으로 한 1박 2일 워크숍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리조트에서 열렸다. 낮 동안 이어진 어색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팀빌딩 프로그램들이 끝나고 어둠이 내린 리조트의 야외 바비큐장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본격적인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김도윤 팀장의 원맨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김없이 시작되었고 그의 주요 타겟이자 희생양은 또다시 사무엘이었다. 그는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사무엘을 자리에서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좌중을 향해 과장된 몸짓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기 위해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날아온 우리 글로벌 핵심 인재 샘 군에게 뜨겁고 열렬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리 샘, 한국말은 아직 좀 서툴고 어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어는 네이티브 스피커 저리 가라 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샘? 자, 이 뜨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몰아서
오늘 밤 건배사 한번 영어로 아주 멋지고 쌈박하게 부탁해볼까? 아,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발음이 너무 흑인 특유의 소울이 충만한 영어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토종 한국인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가능하면 CNN 앵커처럼 아주 스탠다드하고 또렷한 아메리칸 액센트로 부탁해. 응? 자중은 대부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마지못해 박수를 쳤지만 몇몇 젊은 여직원들의 얼굴에는 불편하고 민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무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순간적으로 푸른빛마저 감도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는 오늘 건배사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게 기어들어갔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자 김 팀장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사무엘의 어깨를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색에 툭툭 치며 좌중을 향해 떠들었다. 에이, 뭘 그렇게 빼고 그래. 사내 자식이 혹시 이렇게 멍석 깔아주니까 쑥스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혹시 랩이라도 한 곡 멋지게 뽑아보려고 지금 분위기 잡는 건가? 요새 TV에서 보니까 흑인들은 뭐 나이 불문하고 다들 프리스타일 랩은 기본으로 한다면서? 우리 샘도 쇼미더머니 한번 나가서 국위선양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네. 어때 여러분? 우리 샘 랩 실력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명백하고 잔인한 인격적인 모독이었으며 그의 무지함과 저급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희극이었다. 사무엘은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리며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맞은편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술잔 만지작거리던 같은 팀의 박민서 대리가 낮은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김 팀장의 말을 정면으로 잘랐다. 팀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사무엘 씨 지금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민서는 평소 회사 일에만 묵묵히 몰두하고 좀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과묵하고 내성적인 스타일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럽고도 직설적인 재지는 좌중을 더욱 놀라게 했고 순간적으로 술렁이던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김 팀장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민서를 잠시 쏘아보더니 이내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헛기침을 했다. 박민서 씨는 뭘 그렇게 혼자 심각하게 정색을 하고 그래? 다 같이 좀 즐겁고 유쾌하게 지내자고 하는 소린데 농담과 진담도 구분 못하고 말이야.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 문제라니까. 라며 억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사무엘을 괴롭히거나 희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사무엘의 마음에는 칼날로 깊게 베인 듯한 상처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날 밤 사무엘은 리조트방 침대에 홀로 누워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창밖의 짙은 어둠보다 더 깊고 무거운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 절망감 속에서 아주 작은 분노의 불씨 하나가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과 함께 다음 날 아침 전날의 숙취와 불쾌감으로 잔뜩 찌푸린 얼굴의 동료들 사이에서 사무엘은 유난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내규를 샅샅이 뒤져 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는 관련 규정과 신고 절차를 인쇄하여 밤새도록 밑줄을 그어가며 꼼꼼히 읽어보았다. 하지만 신고 절차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웠으며 무엇보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만약 신고 내용이 어떤 경로로든 김 팀장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그에게 돌아올 보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평소 그나마 자신에게 작은 호의를 보였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몇몇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해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그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들이었다. 사무엘 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사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좀 참고 견뎌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죠. 괜히 김 팀장님 눈 밖에 나서 회사 생활 힘들어질 필요 없잖아요. 저분 사내 정치 라인이 얼마나 탄탄한지 사무엘 씨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무엘 씨가 외국인이니까 아무래도 한국 조직 문화에 적응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참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 인사팀의 한 여직원은 마치 그를 가르치려 들 듯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김 팀장님이 원래 좀 직선적이고 표현 방식이 거칠긴 해도 속정이 깊고 의리 있는 분으로 정평이나 있어요. 아마 사무엘 씨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모든 걸 예민하고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깊은 절망감과 함께 자신이 거대하고 견고하며 부조리한 벽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마치 사방이 두꺼운 강화 유리로 막힌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채 홀로 발버둥 치고 있는 듯한 처절한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자리로 박민서 대리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다가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무엘 씨, 어제 워크숍에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단호하게 팀장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의 용기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민서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혹시 제가 사무엘 씨를 위해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사무엘 씨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더 이상 혼자서만 끙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민서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의심과 경계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다. 어쩌면 김 팀장이 시켜서 자신의 속마음을 떠보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민서의 흔들림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진솔한 눈빛에서 그는 어떤 가식이나 꾸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마치 맑고 깊은 호수처럼 투명했다. 사무엘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동안 김도윤 팀장에게 당했던 수많은 부당한 처우와 인격적인 모욕, 그리고 지금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격앙된 분노로, 때로는 깊은 슬픔으로, 때로는 체념 어린 한숨으로 이어졌다. 민서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무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공감하며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깊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사무엘의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사실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유독 사무엘 씨에게 가혹하게 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업무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 역시 침묵하는 다수, 비겁한 방관자 중 하나였던 거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민서는 과거 학창시절 친한 친구가 반 아이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에 괴로워했다. 그때의 뼈아픈 후회와 죄책감이 지금 그를 움직이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더 이상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무엘 씨. 제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 씨가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민서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무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사무엘과 박민서는 김도윤 팀장의 추악하고 부당한 행위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비록 작지만 결연한 동맹을 맺었다. 민서는 자신의 부족한 법률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주말 시간을 쪼개 노동법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 대학 동기에게 익명으로 자문을 구하며 사무엘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었다. 사무엘은 민서의 헌신적인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김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거나 그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담긴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캡처하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김 팀장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그의 만행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확보하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것처럼 매 순간이 아슬아슬하고 긴장되는 일이었다.
때로는 다른 동료들의 결정적인 도움이 절실했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못 본 척 외면하거나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수군거리며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지만 용기 있는 움직임에 조용히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는 양심적인 동료들도 소수남아 있었다. 한 번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과거 김 팀장이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회계자료 일부와 다른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던 증거 녹취 파일을 몰래 사무엘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라지기도 했다. 그것은 김도윤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추악하고 부도덕한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아주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더 밝게 타오르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일까? 김도윤 팀장의 날카로운 촉수에도 사무엘과 박민서의 심상치 않은 내부 움직임이 어렴풋이 감지된 듯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하며 치밀한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나 핵심 기술 개발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시키거나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실수조차 공개적인 자리에서 크게 부풀려 질책하며 다른 팀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이 잦아졌다. 심지어 민서에게는 업무 시간 이후에 따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마치 은밀한 제안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회의와 협박을 동시에 시도하기도 했다. 박민서 씨, 내가 자네 능력이나 성실함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 잘 알 거야. 그런데 요즘 괜히 저 아프리카에서 온 검둥이 편들고 다니면서 자네 앞길까지 스스로 망칠 필요는 없지 않겠어? 인생은 말이야.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현명한 박 대리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섬뜩할 정도로 냉혹했다. 사무엘에게는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어느 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회사 주차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사무엘의 앞을 막아선 김 팀장은 그의 어깨를 일부러 거칠게 밀치며 지나가더니 뱀처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너,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렇게 계속 까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줄 알아. 특히 그 불안정한 체류 비자 문제 말이야. 내가 관련 부처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만 살짝 넣어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네가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해서 네 나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알아서 조용히 기는 게 내 신상에 이로울 거라고. 이건 내 마지막 경고이자 배려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탐욕과 살기로 번뜩였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민서 역시 깊은 고민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거대한 권력과 조직적인 폭력 앞에서 개인의 양심과 정의감이란 이토록 하찮고 무력한 것인가.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어느 비오는 주말 저녁, 사무엘은 문득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한 자루를 꺼내들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수많은 부당함과 깊은 슬픔, 터질 듯한 분노, 그리고 아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조각들을 익명의 캐릭터 어둠 속의 벽넷에 투영하여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웹툰 형식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 실력은 전문 웹툰 작가처럼 세련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진폭과 울림은 그 어떤 기교보다 날 것 그대로 살아 숨쉬며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특히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으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일상적인 차별과 따가운 시선, 그로 인한 깊은 소외감과 이방인의 고독, 그리고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한 처절한 갈망을 그는 섬세하면서도 때로는 위트 있게 담아냈다. 그는 완성된 몇 편의 웹툰을 익명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비교적 덜 알려진 작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의 웹툰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하룻밤 사이에 각종 유명 SNS 플랫폼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국적과 인종, 성별과 나이를 넘어 그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수많은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특히 그와 비슷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던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폭발적인 연대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었다. 하지만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감히 한국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망치는 배은망덕한 매국노 같은 놈. 피해자 코스프레로 동정심이나 유발해서 한몫 챙기려는 불쌍하고 가증스러운 관종. 그렇게 한국이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너희 나라로 그냥 돌아가라는 식의 입에 담기 힘든 악의적이고 저급한 댓글과 무분별한 신상털이 시도, 심지어 물리적인 위협까지 동시에 쏟아졌다. 사무엘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자신의 웹툰 밑에 달린 수만 개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차갑고 잔인했지만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가닿아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주고, 나아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한편 넥스테크는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이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해외 투자 유치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다. IT 업계의 거물로 통하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사인 글로벌 벤처스의 핵심 투자심사역 대표단이 정확히 일주일 뒤 직접 넥스테크 본사를 방문하여 최종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보고 투자 여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다. 김도윤 팀장은 당연히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사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현재보다 더욱 확고하게 다지려 했고,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 라이브 시연 부분을 자신이 직접 맡아서 완벽하게 성공시키겠다며 대표이사 앞에서 여러 차례 호언장담했다. 사무엘은 사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핵심 알고리즘 개발과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명실상부한 1등 공신이었지만, 김 팀장은 의도적으로 그의 공과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묵살했으며 모든 중요한 성과를 마치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여 프레젠테이션 준비 과정을 독점하고 주도했다. 사무엘은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기술 지원 역할에만 최선을 다해 충실히 임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드디어 운명의 프레젠테이션 당일, 넥스테크 본사 20층 대회의실에는 아침 일찍부터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들과 김도윤 팀장, 그리고 사무엘과 박민서를 포함한 소수의 핵심 개발팀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고,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는 글로벌 벤처스의 까다롭고 냉철하기로 업계에 소문이 자자한 투자 심사역 대표단이 날카로운 매의 눈빛으로 방대한 양의 사업 계획,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회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들과 김도윤 팀장, 그리고 사무엘과 박민서를 포함한 소수의 핵심 개발 팀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프레젠테이션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고,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는 글로벌 벤처스의 까다롭고 냉철하기로 업계에 소문이 자자한 투자 심사역 대표단이 날카로운 매의 눈빛으로 방대한 양의 사업 계획, 김도윤 팀장은 평소보다 더욱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어요. 화려하고 세련된 언변과 잘 짜여진 발표 자료, 그리고 적절한 유머까지 섞어가며 진행된 그의 프레젠테이션 초반 분위기는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던 넥스테크의 혁신적인 신기술 라이브 시연 부분에서 예기치 않게 터지고 말았다. 김 팀장이 마치 승리의 버튼이라도 누르듯 야심차게 노트북의 시연 버튼을 클릭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회의실 정면에 대형 메인 스크린이 검게 변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 팀장의 얼굴은 그 순간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당황한 나머지 손에 든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하며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과 함께 극도의 당혹감으로 술렁거렸다. 회사 대표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딱딱하게 굳어갔고 글로벌 벤처스의 투자자들의 표정은 의심과 실망감으로 빠르게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그때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사무엘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장님, 그리고 대표님, 잠시 제가 한번 시스템을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낮지만 흔들림 없는 분명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을 갈랐다. 김 팀장은 경멸과 초조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하고 일그러진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달리 다른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사무엘은 침착하게 시연용 노트북 앞으로 다가가 키보드 위에 그의 길고 검은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밤잠을 줄여가며 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의 안정성을 수백 번이나 철저히 점검했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가지 복구 시나리오와 해결책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의 열 손가락이 마치 숙련된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듯 현란하고도 정확하게 움직일 때마다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그래밍 코드들이 모니터 화면을 빠르게 수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시스템은 점차 안정성을 되찾으며 정상적으로 부팅되기 시작했고 잠시 후 회의실 정면의 대형 메인 스크린에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그래픽과 함께 넥스테크의 혁신적인 신기술 핵심 기능들이 완벽하게 시연되기 시작했다. 사무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영어로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의 정확한 원인과 그 해결 과정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했고 이어서 이 신기술이 가진 독보적인 혁신성과 뛰어난 경쟁 우위, 그리고 미래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탁월한 기술적 전문성과 진솔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글로벌 벤처스의 투자자들은 깊은 감명과 신뢰를 받았고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회의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어떤 투자자는 그의 발표 중간중간에 고개를 연신 깊이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프레젠테이션이 기적적으로 성공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고 글로벌 벤처스와의 투자 유치 계약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며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 순간 박민서 대리가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잠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 자료도 함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을 회의실 메인 화면의 프로젝터에 신속하게 연결했다. 곧이어 화면에는 김도윤 팀장이 그동안 사무엘에게 지속적으로 가했던 인격 모독적인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그의 소중한 업무 성과를 상습적으로 가로채려 했던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하나둘씩 순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무엘이 밤낮 없이 고생하며 작업한 중요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마치 자신이 직접 다 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회사 내부 메신저를 통해 상부 임원에게 보고하는 뻔뻔한 대화 내용 캡처 화면, 공개적인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사무엘을 지칭하며 입에 담기 힘든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조롱을 서슴지 않는 생생한 음성 녹음 파일, 심지어 오늘 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발생했던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조차 사실은 김도윤 팀장이 자신의 무능함과 기술적 이해 부족을 감추기 위해
보안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중요 시스템의 핵심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다 발생시킨 인자였음을 명확히 시사하는 회사 내부 감사팀의 예비조사 보고서 요약본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엄청난 충격과 경악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김도윤 팀장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못해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떨구었다. 그의 평소 오만하고 당당하며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회사 대표는 참담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김 팀장을 굳은 표정으로 쏘아보았고 글로벌 벤처스의 투자자 대표는 그의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동과 리더십 부재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심각한 실망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무엘에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과 그동안 겪던 설움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무게와 의지의 단단함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강력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저의 피부색이나 제가 태어난 출신 국가 때문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넥스테크의 평범한 개발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의 정당한 능력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곳 넥스테크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은 어쩌면 결코 저 혼자만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험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온갖 종류의 차별과 폭력적인 편견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이름 모를 사회적 소수자들이 아마도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희들을 틀림이나 위협이 아닌 그저 다름으로 너그럽게 존중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희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그리고 절제된 감정이 담긴 발언은 깊고 무거운 침묵과 함께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아픔에 공감했고 어떤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무거운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단순한 한 개인의 개인적인 호소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해 던지는 묵직하고도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자 깊은 울림이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김도윤 팀장은 회사의 대외적인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그리고 중대한 회사 프로젝트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복합적인 사유로 즉시 긴급중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만장일치로 파면이라는 가장 무겁고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여겼던 탄탄한 사내 정치 라인과 화려하기만 했던 학력, 그리고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었던 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렸다. 한때 그의 곁에서 온갖 달콤한 아첨을 떨며 그의 성공에 어떻게든 빌붙으려 했던 수많은 동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싸늘하게 등을 돌렸고 그는 결국 자신이 몸담았던 IT 업계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 빠르고 처참했으며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 일로 인해 회사 안팎에서 엄청난 관심과 함께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뛰어난 능력과 불의에 맞선 용기를 진심으로 칭송하며 그를 마치 현대판 영웅처럼 대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를 조직의 화합을 깨뜨린 문제야 혹은 내부 고발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외국인이라는 불편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넥스테크에 정중하게 사표를 제출했다. 회사 대표는 물론 여러 임원들이 직접 나서서 파격적인 연봉 인상과 주요 핵심 부서의 팀장급 직위를 제안하며 그를 간곡히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하며 새로운 도전을 펼치기로 마음을 굳힌 후였다. 그의 뛰어난 기술적 능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한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문제 제기 능력까지 매우 높이 평가한 실리콘밸리의 한 혁신적인 글로벌 IT 기업으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가 정든 한국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마지막 그림 한 장을 조용히 올렸다. 칠흑같이 어둡고 막막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홀로 빛나고 있는 작은 별 하나의 모습이었고 그 그림 아래에는 세상의 모든 외롭고 다른 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당신의 소중한 빛을 결코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빛이 세상을 밝힐 테니까요. 라는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글이 한 줄 적혀 있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깊은 불안함이나 남들 앞에 나서기 두려워하던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깊고 쓰라린 상처를 용기 있게 극복하고 얻은 단단한 자신감과 내면의 평온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그의 깊고 맑은 눈빛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민서와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선 깊고 진한 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정신적인 지지자이자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서로 약속했다. 박민서는 그 사건 이후 회사 내부에 만연해 있던 부당한 차별과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그의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조금씩이나마 회사 정책과 조직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몇 년의 시간이 빠르게 흐른 후 사무엘은 자신이 몇몇 동료들과 함께 실리콘밸리에서 공동으로 창업한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맞춤형 교육 플랫폼 개발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명성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고 질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비영리 공익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끌었고 그의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큰 영감과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가끔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 참석차 혹은 개인적인 휴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면 그는 여전히 과거의 추억이 깃든 이태원의 복잡하고 활기찬 뒷골목을 혼자 천천히 걷거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한강변의 공원을 말없이 산책하곤 했다. 그의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무관심으로, 또 어떤 이들은 알 수 없는 경계심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시선들을 애써 피하거나 그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시선들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그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절망이나 깊은 외로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밝힌 수많은 따뜻한 별빛들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는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사무엘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의 작은 별일지라도 스스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며 빛나기 시작하면 그 작은 빛을 본 다른 외로운 별들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용기를 내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씩 모인 무수한 작은 빛들이 결국에는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밤하늘조차 환하게 밝히며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찼으며 그의 미래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다.